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양안시 기능학 담당 교수 김영수입니다. 지금부터 양안시 기능학 13주차 1차 시수업 내용을 진행할 텐데요.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그냥 간략하게 되짚어 보면 지난 시간에는 융합력을 검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원거리와 근거리에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양성 융합력과 음성 융합력의 크기가 얼마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눈앞에 베이스 아웃 프리즘을 점차 부가하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양성 융합력의 크기를 측정했고요. 또한 반대로 눈앞에다가 베이스 인 프리즘을 부과한 상태에서 베이스 인 프리즘 양을 점차 늘려서 결국은 눈이 얼마만큼 밖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음성 융합력에 대한 검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또한 이때 양성 융합력 검사이든 음성 융합력 검사이든 흐린 점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죠. 이때 흐린 점까지 부과한 프리즘의 양이 융합 여력이라고 얘기했고요. 이 융합 여력을 사용해서 추후에 또 얘기하겠지만 양한시를 처치한다거나 양한시를 분류한다거나 또는 프리즘을 처방할 때 아주 귀중한 자료로 사용된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상대 폭주와 상대 조절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본격적인 수업 내용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에는 상대 폭주라는 개념과 상대 조절이라는 개념, 또 양한시를 고려했을 때 근거리 안경의 조제공 PD는 어떻게 맞추어 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양성 상대 폭주, 음성 상대 폭주, 양성 상대 조절, 음성 상대 조절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상대 조절과 상대 폭주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익힐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런 상대 폭주와 상대 조절을 정확하게 검사를 해서 조절과 폭주가 어떻게 적절히 연결되어 있는지 또는 이상이 있는지를 판별할 수 있는 안경사로서의 역량을 기를 수 있습니다. 자, 상대 폭주라는 개념을 설명드릴 텐데요. 상대 폭주라는 개념은 이 전 시간에 12주차에서 학습했던 융합력 검사 중에서 근거리에서 검사하는 융합력 검사를 지칭한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폭주력을 검사하는데요. 상대적인 폭주력을 검사한다라는 개념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상대라는 의미는 뭐냐면 조절을 일정한 거리에 유지시켜 놓은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40cm에서 검사를 하게 되고요. 조절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놓은 상태에서 눈앞에다가 베이스 인 프리즘을 계속해서 양을 늘려가거나 또는 반대로 베이스 아웃 프리즘을 부가해서 점차적으로 프리즘 양을 늘려가면서 이 사람이 40cm에 주시하고 있는 타겟이 흐리다라고 얘기하거나 또는 이 타겟이 두 개로 분리되었을 때의 상태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상대 폭주 검사에서는 융합력 검사에서 마찬가지로 흐린 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흐린 점이 나타나는 이유는 이 전 시간에도 얘기한 것처럼 폭주나 계산의 한계 위치에 한계점에 도달하게 되면 조절이라는 친구의 도움을 받게 되는데요. 이때 조절에 의해서 조절을 더 많이 하거나 또는 조절을 이완하는 이런 작용에 의해서 주시하고 있는 거리의 타겟의 조절 포커스가 어긋나기 때문에 흐려지게 되겠죠. 따라서 융합력을 사용하는, 예를 들어서 폭주력을 사용하는 한계점에 도달하게 되면 당연히도 조절을 더 부가적으로 해서 더 많은 폭주를 하려고 노력하게 되고 이러한 조절 작용에 의해서 내가 주시하고 있는 타겟은 흐리게 보여질 거고요. 반대로 계산을 계속해서 하는 상태에서는 더 이상 계산을 할 수 없는 한계점에 도달하게 되면 조절의 도움을 받아서 조금 더, 그러니까 조절 이완해서 조금 더 계산을 하기 위한 도움을 받게 되는데요. 이때 조절을 이완하기 때문에 특정 주시 거리에 위치한 타겟이 당연히도 흐려지는 것은 당연할 겁니다. 이러한 상대 폭주의 개념은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이 전 시간에 얘기했던 융합력 검사에서 흐린 점을 찾는 그 지점까지를 검사한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 근거리에서 진행되는
융합력 검사를 일러서 상대 폭주 검사다라고 이해해주면 좋겠습니다. 뭐 아래쪽에 보면 뭐 장황하게 설명이 뭐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조절과 폭주는 1대1 대응 관계를 이론적으로 이루는데요. 당연한 거죠. 1m 앵글을 폭주하게 되면 1다이옵터만큼의 조절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1대1 대응 관계에 있지만 실제로는 약간 폭주를 덜 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대1 대응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조절이 작용하게 되면 폭주를 1만큼 하는 것이 아니라 뭐 0.9만큼 한다거나 또는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1다이옵터의 조절을 자극을 주었을 때 뭐 1.5m 앵글만큼 폭주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듯 조절 자극에 대해서 정확하게 폭주가 되지 않는 그런 오차를 보정해서 맞추어 주는 것이 바로 상대 폭주의 개념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런 융합력을 검사할 때 근거리에서 검사했을 때 양성 융합력과 음성 융합력의 그런 흐린 점 위치가 바로 상대 폭주의 값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뭐 개가 한 마리 나오니까 또 뭐 중요한 개념인데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건 없어요. 상대 폭주라는 개념은 결국은 조절이 작용할 때 폭주가 정확하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조금 적게 폭주하고 어떤 사람은 조금 과하게 폭주하는 것을 보정해주는 폭주의 성분이 바로 상대 폭주다라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양성 상대 폭주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 학습했던 내용을 그대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거리에서 융합력 검사할 때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한번 상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살펴보죠. 눈앞에다가 양쪽 눈에 동일하게 베이스 아웃 프리즘을 양쪽 눈에 부과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정면에 주시하고 있는, 즉 40cm 거리에 주시하고 있는 타겟은요. 어떻게 될까요? 조금 더, 그러니까 오른쪽 눈으로 보고 있는 타겟은 조금 더 왼쪽 방향으로 이동할 거고요. 왼쪽 눈으로 주시하던 타겟은 오른쪽으로 이동할 겁니다. 따라서 조금 더 폭주를 해야지만 복시가 생기지 않는 상태가 되겠죠. 한번 봅시다. 내용을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베이스 아웃 프리즘 굴절력을 조금씩 높이면서 그 눈의 굴절력의 크기만큼, 그러니까 그 프리즘 굴절력의 크기만큼 당연히도 폭주를 하게 되겠죠. 이게 첫 번째 단계가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도 폭주 여력이 충분하다면 어떤 대상물체, 주시점의 대상물체가 흐리지 않게 계속해서 선명하게 유지하고 또 두 개로 보이지 않고 하나의 대상물체로, 그러니까 양한 선명 단일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겠지만 이 폭주 여력의 한계점에 도달하게 되면 당연히도 복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복시가 발생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나요? 원래는 복시가 나타나야 하는데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든 복시를 피하려고 노력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그 아래 내용 계속 살펴보게 되면 이러한 복시를 피하기 위해서 조절이라는 폭주의 친한 친구의 도움을 받게 되는 거죠. 따라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흐린 점이라는 블러 포인트가 나타나게 되고 이 블러 포인트까지 부과한 베이스 아웃 프리즘의 양이 바로 양성 상대 폭주의 양이 되고 동일한 말로 폭주 여력의 크기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임상적으로 양성 상대 폭주와 폭주 여력은 거의 동일한 용어로 사용되니까요. 뭐 임상적으로도 그래요. 융합력 검사를 할 때 흐린 점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물어보면 폭주 여력이요 라고 대답해도 맞고요. 양성 상대 폭주의 크기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주어도 무방하겠습니다. 아래쪽 화살표를 한번 보죠. 이 아래쪽 화살표 아래 정리한 내용은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닌데요. 여러분들이 위에 나와 있는 교재의 내용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내가 좀 풀어서 설명을 했는데 한번 보세요. 자, 첫 번째, 두 눈이 주시를 정확하게 하고 있다. 프리즘을 아직 부과하지 않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베이스 아웃 프리즘을 눈앞에다가 부과를 하게 되면 결국은 보여지는 이미지가
꼭지점인 프리즘의 꼭지점인 정각 방향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오른쪽 눈으로 보는 타겟은 이렇게 이동할 거고요. 왼쪽 눈으로 보는 타겟은 이렇게 이동하겠죠. 그러니까 주시점이 초록색 점이요. 양옆으로 흩어지게 될 겁니다. 따라서 0.000000001초 동안은 복시가 순간적으로 나타나겠죠. 근데 아마도 여러분들은 눈앞에다 베이스 아웃 프리즘을 부과한다고 해도 복시를 느끼지 못할 거예요. 왜냐면 0.00001초 만에 아주 빠르게 뭐가 나타나니까요. 그렇죠. 양성 상대 폭주의 작용으로, 그러니까 상대 폭주 뭐 또는 양성 폭주, 양성 융합력 뭐 다 비슷한 말이에요. 양성 융합력을 사용해서 눈을 순간적으로 안쪽으로 모으기 때문에 가능한 거겠죠. 자, 그러니까 3번에 빨간 줄을 쳐놓은 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베이스 아웃 프리즘을 부과했을 때 우선 눈이 먼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시 타겟이 먼저 이동하기 때문에 그 주시 타겟을 바라보기 위해서 눈이 어떻게 되는 거죠? 폭주를 더 하게 되는 거죠. 폭주를 하지 않게 되면 눈이 보여지는 대상 주시물체가 두 개로 보여지니까요. 어찌됐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제일 좋은 건 뭐냐면 결국은 프리즘을 눈앞에 부과했기 때문에 뭐 눈이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프리즘을 눈앞에 베이스 아웃 프리즘을 부과해서 내가 보고 있던 40cm의 타겟이 정각 방향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내가 그냥 그대로 정면을 주시하고 있으면 이미지가 두 개로 보여지겠죠. 비대응점 결산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우리 사람은 눈이 폭주를 하기 때문에 결국 복시가 나타나지 않는다. 자, 4번이 그겁니다. 복시를 제거하기 위해서 눈을 안쪽으로 모으겠죠. 하지만 계속해서 프리즘의 양이 증가한다고 하면 어느 순간인가 어떻게 돼요? 그렇죠. 융합력, 특히 눈을 모으는 쪽이니까 양성 융합력의 한계점에 도달하게 되면 조절을 조금 더 해서 조절에 도움을 받아서 복시를 해결하게 됩니다. 하지만 조절이 부과되기 때문에 해당 타겟이 눈앞으로부터 40cm 거리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시력표가 위치해 있겠죠. 그 시력표가 어떻게 돼요? 40cm에 고정돼 있잖아요. 근데 조절은 조금 더 하게 되면 조절 포커스가 이렇게 앞쪽에 맺혀지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선명하지만 그것보다 먼 거리에 있는 주시 타겟은 흐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이러한 과정을 거친다.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눈 앞에다가 베이스 아웃 프리즘을 부과하면서 결국 흐린 점을 찾는 것이 양성 상대 폭주를 측정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음성 상대 폭주를 측정하는 방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좀 전과 반대로 베이스 인 프리즘을 두 눈앞에 부과하게 되면 내가 주시점에서 보고 있는 타겟이 양옆쪽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그렇죠? 양옆쪽으로 이 꼭지점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오른쪽 눈으로 보고 있는 타겟은 오른쪽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하게 됩니다. 또 왼쪽 눈으로 바라보던 주시 타겟은 이렇게 이동하겠죠. 왼쪽으로. 그러니까 눈이 어떻게 되겠어요? 바깥쪽으로 쭉 하고 벌어져야만 복시가 발생하지 않을 거고요. 이렇듯 음성 융합력을 써서 계속해서 눈을 바깥으로 벌리겠죠. 베이스 인 프리즘의 양이 계속 증가하면요. 벌리고 벌리다가 어느 순간 음성 융합력의 한계점에 도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조절을 이완함으로써 이 조절의 도움으로 복시를 막고자 합니다. 이때 당연히도 이 주시점 40cm 거리에 위치하는 주시점의 주시 타겟은 흐려지게 될 거고요. 이 흐린 점까지 측정하는 값을 우리는 음성 상대 폭주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다른 개념, 비슷하면서도 다른 개념의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상대 폭주의 개념은 지난 시간에 뭐 얘기한 폭주력을, 아니죠. 융합력을 측정할 때의 개념과 동일한데, 그냥 거리가 40cm에서만을 국한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뭐 어차피 똑같아요. 융합력 검사할 때 내용이 똑같다면 상대 조절력 검사는 조금 개념이 다르고요. 중요하고 어려운 얘기가 되겠습니다. 앞에 정의를 한번 살펴보면요. 상대 조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고요. 음성 상대 조절과 양성 상대 조절로 구분하게 됩니다. 뒤에서 자세한 내용은 설명할 거니까요. 여기선 간단히 이제 정의만을 살펴보면 그래요. 음성 상대 조절 같은 경우는요. 눈앞에다가 플러스 굴절력의 렌즈를 양안에다가 동시에 부과해서 두 눈을 동시에 이완시켜 가면서
어디까지 조절을 이완할 수 있나를 보는 거죠. 이때 40cm 거리의 폭주는 그대로 유지시켜 놓은 상태, 즉 2.5m 앵글만큼 폭주를 유지시켜 놓은 상태에서 조절을 이완시켜 가면서 계속해서 검사하는 거죠. 그래서 양쪽 눈에 플러스 렌즈를 점점 부과해서 눈이 얼마나 조절을 이완할 수 있나를 보는 것이 바로 음성 상대 조절 검사고요. 또 양쪽 눈에다가 마이너스 렌즈를 부과해서 마이너스 렌즈를 부과하면 조절을 더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조절을 양쪽 눈에 동시에 마이너스 렌즈를 부과하면서 점점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0 다이옵터부터 마이너스 025, 마이너스 050, 마이너스 075 다이옵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높이다가 어느 순간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50 다이옵터까지 부과했는데 더 이상 이 사람이 조절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도 대상물체가 흐리다라고 얘기하겠죠. 조절을 못하니까요. 더 이상 조절을 할 수 없으니까요. 이런 상태로 검사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절력 검사에서는 한쪽 눈에다가만 플러스 렌즈 또는 마이너스 렌즈를 부과하면서 어떤 조절력에 조절을 하거나 조절을 이완하는 능력을 검사한다면 상대 조절이라는 개념은 상대라는 개념은 뭐냐면 좀 전에 상대 폭주에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 상대적인 거는 바로 폭주입니다. 그러니까 조절만을 이완시키거나 조절을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양쪽 눈을 뜨게 한 상태에서 동시에 플러스 렌즈나 마이너스 렌즈를 부과하기 때문에 단순히 조절을 이완하거나 조절을 하는 능력 이외에 폭주도 같이 연결돼서 작용을 하게 된다. 따라서 그런 것들이 상대 조절 검사다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 상대 조절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좀 살펴보죠. 시간이 지금 한 17분 정도 흐르고 있어서 조금 시간이 촉박하긴 한데 어쨌든 한번 봅시다. 자, 상대 조절이라는 개념을 조금 더 이제 검사 방법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자, 첫 번째, 원거리 완전 교정 상태에서 근거리 PD에 맞추어서 포롭터를 세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원거리 PD가 64mm인 PD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근거리에서 40cm 그 근거리 봉을 내리고요. PD 원거리 PD를 근거리 PD를 맞추지 않고 그냥 검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근거리를 주시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포롭터의 렌즈의 광학 중심점은 여기인데 실제 주시점은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 더 코 쪽 방향으로 몰려서 이렇게 주시를 하게 되겠죠. 그럼 프리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상대 조절이라는 개념은 조절만을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조절과 연결되어 있는 폭주의 기능을 동시에 검사를 해야 하는 검사법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프리즘의 영향을 절대로 받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원거리를 완전 교정해야 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원거리를 완전 교정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또 조절을 유발한다거나 또 조절을 또 이완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잖아요. 그러니까 검사 결과에 오류를 발생하겠죠. 시키겠죠. 그러니까 원거리 굴절이 상도를 완전 교정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근거리 PD에 맞추어서 정확하게 근거리를 주시할 때 광학 중심점을 통해서 주시하도록 해서 프리즘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주시 거리는 타겟은 40cm 거리에서 20에 20 시표를 사용하고요. 혹시라도 만약에 이 사람이 시력이 좋지 않아서 최대 교정 시력이 예를 들어서 20에 40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시력 표기할 때 이런 거 알아둬야 돼요. 0.1, 0.2, 0.3과 같이 소수 단위로 표기하는 시력도 있고요. 뭐 6분의 6, 또 뭐 5분의 6, 6분의 5, 뭐 이런 식으로 미터 단위로, 그러니까 시력표를 6m에 두고 검사했을 때 뭐 이렇게 그 시력표의 거리에 따라서 분수로 표기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20피트가 6m거든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주로 쓰는데요. 20피트, 즉 6m 거리에서 시력표를 놓고 뭐 이렇게 시력 검사를 할 때 사용하는 이렇게 분수 표기법도 잘 알아야 돼요. 어찌됐든 요거 그냥 나누기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20 나누기 40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소수 단위로 0.5 시력이 되겠죠. 어찌됐든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런 건 아니고요. 시력이 만약에 0.5밖에 안 나온다.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당연히도 이 시력표는 0.5 시력표를 기준으로 검사를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시력이 좋든 나쁘든 20에 20의 시표를 사용하라는 건 아니라는 걸 주의할 필요가 있고요. 자, 또 요거 중요합니다. 타겟에 조명을 비추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근거리를 주시할 때 만약에 이 빛이 비추어지지 않으면 보통 근거리 시표 같은 것들은 그냥 이렇게 뭐 어떤 백라이트에서 불빛을 비추어서 하는 시력표가 아니고요. 여러분들 근거리 시력 검사할 때 다 봐서 알겠지만 그냥 종이판에다 글씨를 써놨잖아요. 그 상대적으로 좀 어두워요. 그러면 이게 조절의 개입이라거나 이런 데 조금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아주 밝은 빛을 비추어서 선명한 상태로 보게 해주어야 동공의 크기도 정상적인 평소의 상태를 유지해서 이런 조절력, 그러니까 상대 조절 검사에 오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뭐 이것은 뭐 근거리 검사는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근거리에서 노안가입도를 검사한다거나 이런 검사를 할 때도 당연히 근거리 시표에다가 이렇게 불빛을 비추어서 아주 선명하게 비추어 줘야지,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했을 때는 근거리 검사 데이터에 특히 조절력 검사와 관련된 다양한 그 검사에서 오류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자, 환자가 시표를 선명하게 볼 수 있는지 당연히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앞에 보는 시력표가 선명한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이 사람이 네, 선명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검사를 시작하면 될 거고요. 만약에 저 흐린데요? 라고 얘기하면 뭔가 이상이 있는 거예요. 뭐 구절 이상도가 잘못 교정되었다거나 아니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뭐 저시력이 있다거나 어떤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랬을 때는 선명한 시표가 보이도록 뭐 구절 이상 그러니까 구절력 검사가 잘못됐으면 구절력 검사를 다시 해야 되고요. 만약 이 사람이 저시력이 있다거나 이렇다면 그 사람의 최고 시력이 나타나는 그 시력표, 좀 더 큰 시력표를 보여주어서 검사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그 후에 처음 시표가 흐리면 말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양쪽 눈에다 뭐라 했어요? 플러스 렌즈를 양쪽 눈에 도수를 점차 높여서 어떤 거? 음성 상대 조절. 그러니까 조절을, 음성이라는 말은 조절을 이완하는 걸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렌즈를 덧대면 조절을 이완하잖아요. 그래서 음성 상대 조절 검사할 수 있고요. 양쪽 눈에 마이너스 렌즈의 도수를 점차 높이면서 눈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절을 얼마나 할 수 있는지를 검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양성 상대 조절을 검사하게 되는데요. 시표가 흐리면 일단 얘기하라고 하고요. 하지만 여기서 검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검사든 조절과 관련된 검사는요, 흐려요라고 얘기하는 지점에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최초의 흐린 점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밑에 봐봐요. 최초로 뭐라고 돼 있어요? 계속해서 흐림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검사가 종료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양쪽 눈에 플러스 025, 플러스 050, 플러스 075 계속 부과하다가 플러스 2.25까지 부과했더니 시표가 흐리대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잠깐 시표를 한번 보고 계세요. 그래서 검사자는 한 2초에서 3초 정도 기다려주고요. 지금도 시표가 흐린가요? 라고 물어봐서 아니요, 지금 다시 선명해졌는데요? 라고 얘기하면 플러스 2.50까지 한 도수를 더 부과해야 되겠죠. 그 상태에서 조금 더 기다리고요. 이제 물어보는 거죠. 시표가 흐린가요? 네, 흐려요. 라고 얘기하면 한 2, 3초 정도 기다려주고요. 지금도 흐린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지금도 계속해서 흐려요. 아까같이 선명해지지 않는데요? 라고 얘기하는 그 지점, 즉 영어로 First Substain Blur 위치를 찾는 겁니다. 이거는 최대 조절력 검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한쪽 눈을 가린 상태에서 어떤 이런 조절 타겟을 주는 거죠. 어떤 글자가 써 있는 이런 타겟을 주고요. 쭉 당기다가 이 글자가 흐려지면 얘기하세요 하면서 뭘 검사하죠? 최대 조절력 검사라는 걸 하잖아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최대 조절력 검사를 할 때도 처음에 이 사람이 흐리다라고 얘기하면 딱 일단 멈춰요. 그리고 조금 더 보고 있게 합니다. 잠깐 시간을 주고요. 2, 3초 정도. 지금도 흐린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지금도 계속해서 흐려요 라고 얘기하면 이 지점이 끝이 되는 거고요. 최대 조절 검사에서 아니요, 이제 좀 선명해졌는데요. 그럼 조금 더 안으로 다가가면서 다시 흐려지면 얘기하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흐려졌어요 라고 얘기하면 조금 더 2, 3초 정도 시간을 주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흐린가요? 네, 이제 계속 흐려요 라고 얘기하면 요 안경부터 자까지 거리를 재는 거죠. 안경을 안 쓴 사람은 눈부터 자까지의 거리, 타겟까지의 거리를 재서 그 거리를 역수로 환산해 주게 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최대 조절력을 검사할 수 있죠. 이렇듯 조절력과 관계된 모든 검사는, 조절과 관계된 모든 검사는 반드시 First Sustain Blur, 그러니까 즉 최초로 지속적으로 흐리게 나타나는 점을 찾는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거고요. 이 내용은 별표를 100만 개 쳐두시고요. 여러분들이 꼭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음성 상대 조절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볼 텐데요. 자, 1번. 플러스 굴절력을 어디에 부과해요? 그렇죠. 양쪽 눈에
점차 높여서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양쪽 눈에다가 플러스 굴절력을 예를 들어서 플러스 0.25 굴절력을 양쪽 눈에 댔다면 어떻게 될까요? 두 눈이 동시에 조절을 좀 이완해야 되겠죠. 맞나요? 맞잖아요. 플러스 굴절력을 눈앞에다 덧대게 되면 이 광학적인 결상계를 보면 이렇습니다. 눈앞에다가 볼록 렌즈를 덧대게 되면 원래는 덧대기 전에는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무한대로부터 눈으로 들어온 광선이 정확하게 망막에 맺혀 있는 상태였는데요. 눈앞에 플러스 굴절력을 덧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타겟이 이 플러스 굴절력은 빛을 모아주고 당겨주는 역할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떻게 돼요? 초점이 망막의 앞쪽으로 이동하게 되죠. 얘도 망막의 앞쪽으로 이동하게 되죠. 그러면 망막에 위치하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돼요? 흐리겠네요. 그죠? 흐리겠네요. 그러면 우리 눈의 작용은 어떨까요? 그렇죠. 이렇게 근거리에서 뚱뚱해져 있던 수정체가 홀쭉해지면서 광학적으로 플러스 굴절력을 줄여서 망막으로 망막 앞쪽에 타겟을 가져다 놓겠죠. 이것을 조절의 이완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렇듯 계속해서 플러스 굴절력을 높이게 되면 점차 조절을 이완하게 될 거고요. 이 조절력에 이완하는데 한계점에 도달하게 되면 결국은 흐리다라고 지속적으로 얘기하니까 그 지점이 검사의 끝점이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단순히 조절적인 측면만 보면 그렇게 돼요. 하지만 조절을 이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조절 이완하게 되면 조절과 폭주는 연결되어 있잖아요. 자, 이렇게 두 눈이 정렬 상태가 되는데 눈앞에 양쪽 눈앞에 플러스 0.25 굴절력을 덧대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조절을 이완하게 되니까 조절을 이완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계산을 하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될까? 이 타겟이 두 개로 보이겠네요. 순간적으로. 그럼 두 개로 보이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양성 융합력을 써서 눈을 안쪽으로 모으겠네요. 그죠? 또 똑같이 양쪽 눈에 플러스 0.50 다이옵터의 굴절력을 부과하면 두 눈의 조절을 0.50 다이옵터만큼 이완을 하게 되고 그 이완하는 양만큼 눈이 어떻게 돼요? 또 바깥쪽으로 쭉 하고 벌어져 버리겠네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40cm 앞에 있는 타겟이 두 개로 갈라져 보이니까 얼른 안으로 복시를 막기 위해서 양성 융합력을 사용하겠죠. 자,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굴절력을 눈앞에다가 양안에 부과하게 되면 조절도 이완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눈도 약간 계산되게 됩니다. 따라서 폭주라는 추가적인 힘을 계속해서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굴절력을 점차 높이면 당연히 조절 이완하는 크기도 점차 증가할 거고요. 이와 더불어서 어떻게 될까요? 조절을 이완해서 계산되니까 복시가 발생하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그렇죠. 폭주도 계속해서 더 많이 하면서 계속 이렇게 뭐랄까 플러스 굴절력이 높아지는 만큼 조절력 이완은 계속해서 많이 하게 되고요. 폭주도 계속해서 더 많이 하게 되겠죠. 당연한 거죠. 따라서 이 음성 상대 조절 검사의 끝점은 두 가지라고 보면 됩니다. 첫 번째, 조절을 이완할 수 있는 한계점에 도달하면 어떻게 돼요? First Sustain Blur, 지속적인 흐림이 나타나게 되고요. 또한 이런 조절의 한계점에 도달하기 전에 어떤 사람이 눈을 어떻게 모으는 양성 융합력이 극히 조금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한 플러스 1.0 다이옵터만 눈앞에 부과하면 조절 이완은 뭐 한 2 다이옵터까지 조절 이완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눈을 폭주할 수 있는 힘이 적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흐리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순간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타겟이 두 개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안경사들은 어떻게 해요? 또 그 손님하고 피검사자하고 멱살을 붙들고 또 싸울 수도 있어요. 제가요, 환자분,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흐리면 얘기하라고 했죠. 제가 두 개로 보이면 얘기하라는 소리를 한 적이 없잖아요. 흐리면 말씀하시라고요. 처음에 이제 뭐 좀 좋게 얘기할 수 있는데 환자가 계속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두 개로 보인다고요. 흐려 보이는 게 아니라. 그럼 두 개로 보이는데 그럼 두 개로 보인다 그러지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이게 좀 뭐랄까 나중에 싸우는 일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럼 왜 그러냐면 이 안경사가 음성 상대 조절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음성 상대 조절이라는 것은 조절을 이완하는 능력을 검사하는 게 주 목적이지만 간접적으로 어떻게 조절과 연결되어 있는 뭐를 음성 상대 조절에서는 뭐 양성 융합력의 어떤 크기도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양성 융합력의 크기가 큰지 작은지도 판별을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극히 이런 양성 융합력 폭주에 대한 그런 여력이 폭주 여력이 적은 사람이라면 흐리다고 얘기하기 전에 두 개로 보인다는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조절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 조절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폭주를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한계점은 조절을 이완할 수 있는 한계점. 두 번째 한계점은 폭주를 할 수 있는 한계점에 도달하면 그때는 흐리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두 개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검사는 종료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양성 상대 조절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양쪽 눈에다가 동시에 플러스 굴절력을 도수를 높이게 되면 미안해요. 마이너스 굴절력을 점차 높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광학적 결산계를 보게 되면 처음에 무한대에서 온 빛이 정시이거나 아니면 안경으로 완전 교정됐다라고 하면요. 이렇게 망막에 정확하게 결상이 된 상태겠죠. 근데 눈앞에다가 마이너스 렌즈를 부과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렌즈는 어떻게 돼요? 빛을 멀어지게 하잖아요. 그래서 빛을 퍼지게 하면서 멀어지게 하는 효과가 있으니까 발산버전스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망막에 맺혔던 이미지가 어떻게 돼요? 망막의 뒤쪽으로 가겠죠. 그럼 이미지가 흐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수정체를 더 뚱뚱하게 만들어서 조절을 통해서 망막으로 가져다 놓겠죠. 원시성 결상이 된 그 초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선명해질 거고요. 또 자꾸 플러스예요. 마이너스 025에서 마이너스 050 다이옵터를 부과하게 되면 조금 더 타겟이 뒤쪽으로 이동하니까 또 050 다이옵터만큼 더 뚱뚱해져서 결국은 또 망막 앞으로 갖다 놓겠죠. 이러한 과정, 그러니까 양쪽 눈에 마이너스 렌즈를 점차 굴절력을 높여가면서 검사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 사람이 조절을 할 수 있는 한계점에 도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만큼 멀어졌더니 난 더 이상 이 눈을 이렇게 망막까지 그 초점을 이동시킬 수 있는 조절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흐리겠죠. 계속해서 흐리겠죠. 그럼 뭐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렌즈를 양쪽 눈에 점차 부과하다가 조절을 할 수 있는 한계점에 도달하면 흐리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지점까지 부과한 양쪽 눈에 부과한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50 다이옵터까지 양쪽 눈에 부과했다. 예를 들어서 오른쪽 눈에도 마이너스 2.50 다이옵터를 부과했고 왼쪽 눈에도 마이너스 2.50 다이옵터에 마이너스 렌즈를 부과한 상태에서 지속적인 흐리다는 반응을 피검사자가 나타낸다면 그 지점이 바로 검사의 끝점이 되는 거고요. 좀 전에 얘기한 음성 상대 조절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렇지만 흐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50 다이옵터만 양쪽 눈에 부과했는데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개로 보여요. 뭐라 그래요? 디플로피아, 우리말로 복시를 호소하게 된다면 그 지점, 즉 마이너스 1.50 다이옵터까지 부과한 지점이 바로 양성 상대 조절의 검사 끝점이 되고요. 이때 이 사람은 조절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뭐에 문제가 있다? 그렇죠. 계산을 잘 못하는 사람이다. 자, 이 뒤에서 그림을 통해서 한번 다시 설명하겠지만 간단히 설명해주면 이래요. 눈앞에 마이너스 렌즈를 양쪽 눈에 부과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조절을 하게 되고 40cm에 정렬되어 있던 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금 더 안쪽으로 몰리겠죠. 당연한 거잖아요. 조절하고 폭주는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조절을 하면 폭주를 하게 되잖아요. 맞잖아요. 조절 이완을 하면 계산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조절을 타겟은 여기 맞춰져 있는데 갑자기 조절력 개입에 의해서 마이너스 렌즈에 의한 조절 개입에 의해서 눈이 더 안쪽으로 몰려버리니까 40cm에 보고 있던 타깃이 어떻게 돼요? 두 개로 보이겠죠. 순간적으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눈은 바깥쪽으로 쫙 하고 순간적으로 벌려서 그러니까 즉 계산을 해서 양한 단위실을 만들려고 하겠죠. 따라서 양성 상대 조절 검사를 통해서 뭘 확인할 수 있다? 눈을 얼마나 계산할 수 있는지 그런 계산할 수 있는 음성 융합력의 어떤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양성 상대 조절 검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양성 상대 조절로는 조절을 얼마나 할 수 있는지를 검사할 수 있지만 계산을 얼마나 할 수 있는지도 동시에 검사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검사가 되겠습니다. 자, 상대 조절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보면 이래요. 앞에 설명한 걸 내가 한번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일정한 거리, 보통 일반적으로 40cm 거리에서 검사를 한다고 얘기했고요.
양안을 주시한 상태에서 폭주량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줘. 당연하죠. 40cm 거리에 두 눈이 이렇게 폭주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검사를 진행하는 거니까요. 조절도 일정하게 처음에는 유지시켜주고 폭주도 일정하게 유지시켜준 상태에서 눈앞에 양쪽 눈에 플러스 굴절력의 렌즈를 부과하거나 마이너스 렌즈의 굴절력을 부과하면서 양안 선명 단일시를 유지할 수 있는 뭐? 어떤? 그렇죠. 조절의 폭을 검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절을 얼마나 할 수 있는지, 조절 이완을 얼마나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고,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조절을 하는 것, 또 조절을 이완하는 양을 측정하는 것이 주 목적이지만 간접적으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양성 상대 조절에서는 두 눈앞에 마이너스 렌즈를 점차 굴절력을 높여가면서 검사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렌즈를 부과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조절을 하게 되고 눈이 안쪽으로 몰려버리겠죠. 그럼 타겟이 복시가 되니까 눈을 바깥쪽으로 벌리는 뭐? 그렇죠. 계산 여력을 확인할 수 있는 보조 검사가 되는 것이 바로 양성 상대 조절 검사입니다. 이거 이해 잘해야 됩니다.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음성 상대 조절 검사는 어떤 개념이냐? 눈앞에다가 동시에 플러스 굴절력을 부과해서 점차 도수를 높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본적으로는 조절을 이완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좋은지 나쁜지를 확인하는 것이지만 플러스 굴절력을 덧대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절을 이완하게 되니까 눈이 계산하게 되고 그러면 이 40cm의 타깃이 두 개로 보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어떻게 돼요? 얼른 하나로 모으려는 뭐? 그렇죠. 폭주 여력을 확인할 수도 있는 검사가 바로 음성 상대 조절 검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음성 상대 조절에 대한 개념은 여러분들이 내가 계속 지금 반복하고 있어요. 내가 항상 강조하지만 이런 거예요. 내가 했던 얘기를 또 하고 했던 얘기를 또 하고 했던 얘기를 또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개념에 대해서 막 암기하는 게 아니라 자꾸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해서 아주 그냥 뭐 이게 잔소리 같이 들려서 머릿속에서 자연반사적으로 나와야 돼요. 어떤 개념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 막 암기하면서 외우는 것이 아니라 자꾸 듣고 또 듣고 내가 이해하려고 노력해서 이렇게 뭔가 물어봤을 때 툭 하고 튀어나와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그 대상자를 안경 양한시 이상 있는 대상자를 앉혀놓고 프로프트해서 검사하는데 하면서 뭐 어떤 검사지? 1번 어떻게 하는 거더라? 하면서 막 PD를 맞추나 안 맞추나? 하면서 뭐 이게 양성 상대 조절을 아니 음성 상대 조절은 그러면 눈앞에 플러스 렌즈를 부과하나? 마이너스 렌즈를 부과하나? 이렇게 막 생각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막 순간적으로 몸이 반응해서 막 머리가 반응하기 전에 몸이 막 반응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 반복하는 거니까 계속 또 똑같은 얘기 계속 들어봐줘요. 자, 음성 상대 조절 같은 경우는 두 눈의 플러스 굴절력의 도수를 계속해서 높이면서 얼마나 조절을 이완할 수 있는지를 검사하면서 어떻게 돼요? 조절을 이완하게 되니까 계산을 순간적으로 하게 되고 그럼 어떻게 돼요? 주시 타겟은 선명할 수 있지만 어떻게 돼요? 복시가 되겠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탁 하고 눈을 모으는 뭐 폭주 여력을 또 검사할 수 있는 검사법이다. 그러니까 조절을 얼마나 이완할 수 있는지 또 양성 융합성 폭주를 사용해서 눈을 얼마나 뭘 할 수 있는지 그렇지. 폭주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한계점을 검사하는 것이 바로 음성 상대 조절 검사다. 이때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흐림을 나타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거죠. 뭐 플러스 한 2.25 다이옵터까지 양안에 부과했더니 흐려요라고 얘기해요. 이때 한 2, 3초 정도 더 보고 있으라고 했죠.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은 다시 선명해졌어요. 그러면 또 다시 흐려지면 얘기하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플러스 2.50 다이옵터를 부과했더니 또 흐리다라고 얘기했어요. 좀 흐려졌어요. 자, 잠깐만 더 봅시다.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도 계속해서 흐리네요 라고 얘기한다면 이 값이 바로 뭐예요? 음성 상대 조절 값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흐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10명을 검사하면 뭐 9명이 해당되는 반응일 거고요. 10명 중에 1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플러스 2.50 다이옵터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플러스 1.75 다이옵터를 부과했더니 갑자기 이 사람이 흐리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 두 개로 보이는데요? 라고 얘기한다면 이 지점 1.75 다이옵터까지 부과한 이 지점이 바로 음성 상대 조절의 끝점이 되고요. 이 사람은 조절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뭐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렇죠. 양성 융합성 폭주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한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스토리로 외워야 되는 겁니다. 외운다, 그냥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문제를 낼 수 있어요. 문제 1번. 눈앞에다가
플러스 0.25 다이옵터를 양안에 부가를 시작으로 해서 뭐 쭉 도수를 높였다. 그러다가 플러스 1.75 다이옵터에서 이 사람이 흐리다라고 얘기했다. 자, 다음 절차, 다음에 안경사가 해야 하는 절차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해 주면 돼요? 그렇죠. 잠깐 더 한 2, 3초 정도 더 타겟을 주시하도록 해서 지속적으로 흐린지 지속적으로 다시 선명해지는지를 확인한다가 바로 요 네모칸에 들어갈 말이 되겠죠. 그래서 확인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조금 이따 더 선명해졌다고 다시 얘기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이번에는 플러스 2 다이옵터를 부과했을 때 지속적인 흐림이 난다라고 얘기하면 바로 이 지점이 끝점이 될 거고요.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플러스 2 다이옵터까지 부과했더니 갑자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 두 개로 보이는데요? 라고 얘기한다면 그 지점이 음성 상대 조절의 끝점이 되겠고 그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융합성 폭주에 문제가 있는 건데 그냥 다 융합성 폭주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뭐? 그렇죠. 양성 융합성 폭주, 즉 눈을 이렇게 폭주하는 능력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검사를 끝내면 됩니다. 그래서 음성 상대 조절 하나를 검사해서 그 사람이 조절력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뭘? 양성 융합성 폭주에 문제가 있는지, 즉 눈을 이렇게 폭주하는데 뭐 힘이 별로 없는지 있는지 그런 것들도 확인할 수 있는 검사가 되겠고요. 자, 이 그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그래요. 처음에 주시점을 주시한 상태에서 눈앞에다가 플러스 굴절력의 렌즈를 양안에 부과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순간적으로 당연히 이 포비아 중심화에 맺혀 있던 이미지가 이렇게 앞쪽으로 당겨지잖아요. 플러스 굴절력에 의해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도 조절을 이완해서 선명하게 보려고 하겠죠. 그런데 이때 조절을 이완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눈이 순간적으로 바깥으로 촉 하고 벌어져 버리니까 지금 그림에서 보듯이 이게 순간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복시가 발생하게 되겠죠. 이 복시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그림에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눈을 안쪽으로 모으는 양성 융합성 폭주를 통해서 복시를 계속 보정하면서 이 검사가 진행된다. 또 플러스 0.50, 플러스 0.75, 플러스 1 다이옵터를 계속 부과할 때마다 계속해서 조절 이완하는 양도 늘어나고요. 이와 더불어서 양성 융합성 폭주를 사용하는 양도 계속해서 늘어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양성 상대 조절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요. 양성 상대 조절도 마찬가지로 눈앞에다가 동시에 마이너스 굴절력의 렌즈를 계속해서 높이다가 흐리다라고 얘기하는 지점, 특히 지속적인, 최초로 지속적으로 흐린 지점, First Sustain 블록 값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할 거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마이너스 2.0 다이옵터에서 만약에 지속적인 흐림이 나타났다라고 얘기하면 이 지점이 바로 양성 상대 조절인 PRA의 값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이 정상값이 표준값이 보통 한 마이너스 2.5 다이옵터 정도 되거든요. 근데 마이너스 2.5 다이옵터보다 어떻게 됐어요? 더 낮은 값에서 이 사람이 First Sustain 블록 값, 그러니까 최초로 지속적인 흐림 값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뭐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렇죠. 조절을 하는데 문제가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이럴 수 있어요. 마이너스 2 다이옵터까지 부과했더니 뭐 흐리고 선명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저 두 개로 보여요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마이너스 렌즈를 부과하게 되면 조절을 과도하게 하게 되고 조절성 폭주에 의해서 그런 거죠. 그러면 복시로 보이니까 어떻게 돼요? 계산을 해서 탁 하고 맞추죠. 또 도수를 높이면 또 조절을 더 많이 하게 되니까 더 많이 폭주를 하게 될 거고 계산을 탁 해서 다시 양안 단일시를 만들겠죠. 이렇듯 마이너스 렌즈를 부과해서 조절을 개입시킴으로 인해서 음성 융합성 폭주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때 어떤 사람이 정상값인 마이너스 2.50 다이옵터보다 더 적은 값에서 복시를 호소한다면 이 사람은 음성 융합성 폭주에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림을 통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주시 타겟을 앞에 40cm에 주시하게 하고요. 마이너스 렌즈를 눈앞에 부과하게 되면 당연히 조절은 더 많이 하게 될 거고요. 이에 의해서 뭐가 부과될까요? 그렇죠. 뭐가 부과될까요? 양성
융합성 폭주가 부가되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양성 융합성 폭주가 부가되니까 복시가 나타나니까 이 복시를 보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눈을 바깥쪽으로 벌려주는 음성 융합성 폭주로 교정을 계속 해가면서 보정을 해가면서 검사가 진행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음성 융합성 폭주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면 두 개요라는 복시를 호소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상대 조절 검사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있을 텐데요. 이 요소들도 아주 중요하니까 별표를 한 30만 개 정도 반드시 쳐주시기 바라고요. 당연히도 조절 기능에 이상이 있으면 상대 조절 값에 문제가 발생하겠죠. 당연한 겁니다. 그죠? 이건 기본적으로 조절을 검사하는 거니까요. 자, 하지만 이 조절 기능에는 문제가 없더라도 만약에 융합성 폭주에 문제가 있다면 복시를 호소하게 되니까요. 이 융합성 폭주, 양성 융합성 폭주나 음성 융합성 폭주에 따라서도 이 상대 조절 검사의 결과값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또한 ACAB, 이건 우리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조절성 폭주 B라고 얘기하고요. 당연히도 조절과 폭주가 연결되어서 얼마나 조절을 했을 때 얼마나 폭주가 일어나는지를 나타내는 용어인데요. 당연히도 조절과 폭주가 연결되어 있는 정도를 확인하는 거니까요. 당연히도 이 ACAB, 조절성 폭주 B에 따라서도 당연히 상대 조절 검사값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또한 조절력과 관련된 검사이기 때문에 초점 심도, 즉 동공이 작아지고 커지고에 따라서 초점 심도가 변하죠. 그러니까 다른 얘기로 얘기하면요. 동공 크기에 따라서도 이 상대 조절의 결과값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거는 참 개인적인 건데요. 이 흐리다라고 판단하는 개개인의 기준이 좀 달라요. 어떤 사람은요. 정말 이만큼만 흐려져도 저 흐려요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뭐 웬만한 흐린 거 가지고는 뭐 좀 흐리지 않는데요? 라고 얘기하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개개인에 따라서 흐림을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겠죠. 이런 흐림을 판단하는 그런 개개인의 기준에 따라서도 이 상대 조절 검사의 결과값이 달라진다. 자, 첫 번째, 융합성 폭주에 따라서 상대 조절의 검사값의 결과값이 달라지고요. 조절의 기능에 따라서도 당연히 상대 조절 검사값의 변화가 나타나고요. ACAB 또 피검사자의 초점 심도 또 다른 말로 동공 크기에 따라서 다섯 번째, 흐리다라고 생각하는 그 흐린 순간을 판단하는 개개인의 기준에 따라서도 달라진다라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누차 강조하지만 이 상대 조절 검사는 조절력만을 검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융합성 폭주의 양을 확인하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으로도 사용된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맨 아래쪽 보세요. 흐린 점이 없이 시표가 두 개로 될 때는 이 분리점에서 검사를 끝마친다라고 내가 계속 누차 강조했죠. 그러니까 이런 융합성 폭주, 양성 융합성 폭주와 음성 융합성 폭주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중간에 흐리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두 개로 보여라고 얘기한다면 그 지점이 바로 이 상대 조절 검사의 끝점이다라고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상대 조절 검사의 기대값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검사 거리가 40cm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요. PRA는 양성 상대 조절이에요. NRA는 음성 상대 조절이고요. 얘가 둘 다 PRA 값, 즉 양성 상대 조절 값은 마이너스 2.50 다이옵터만 넘어가면, 그러니까 2.5 다이옵터만 넘지 않으면, 그러니까 적지만 않으면 정상이라고 보는 거고요. NRA 값도 플러스 2.50 다이옵터를 넘어가지 않으면 이거에 못 미치지만 않으면, 이거 어떻게, 내가 지금 자꾸 설명을 잘못하는데, 어쨌든 이거보다 적지만 않으면 다 정상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50 다이옵터가 양성 상대 조절의 표준값이, 기대값이니까요. 뭐 마이너스 2.25 다이옵터가 나왔다. 비정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마이너스 2 다이옵터가 검사 끝점이다. 이것도 비정상이라고 본다는 얘기예요. 또 NRA, 음성 상대 조절 값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2.25 다이옵터 또는 뭐 플러스 2 다이옵터 또는 플러스 뭐 1 다이옵터 이렇게 기대값보다 낮은 값을 가진다면 비정상으로 간주를 해주면 되고, 이런 조절 체계나 또는 이런 융합성 폭주에 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이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PRA 값은 2.5 다이옵터가 얼마든지 넘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이 10 다이옵터의 조절력을 가지고 있고 또 융합성 폭주,
이때는 뭐예요? 마이너스 10다이옵터, 즉 PRA 양성 상대 조절 값이니까 음성 융합성 폭주가 충분하다면 이 사람이 조절을 얼마든지 이완을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 내가 지금 뭐라 했죠? 이게 마이너스 10이 아니죠. 플러스 10다이옵터의 조절력을 가지고 있다면 마이너스 10다이옵터까지는 이론적으로 부과해도 충분히 조절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더 할 수 있는 거죠. 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PRA 값은 뭐 마이너스 10다이옵터가 될 수도 있고요. 마이너스 5다이옵터가 될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여기 보면 기대값이 마이너스 2.5다이옵터 이상은 다 정상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거보다 낮은 때만 이상이 있다고 보면 되는데 NRA 값, 즉 음성 상대 조절력 값은 플러스 2.5다이옵터를 절대로 넘을 수 없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 눈앞에 플러스 2.50 다이옵터의 렌즈를 부과한 상태면 이 눈의 원점이 40cm거든요. 도수를 아무것도 부과하지 않은 상태면 당연히도 눈부터 어디까지? 무한대까지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그러니까 조절력이 0 상태인 상태, 조절을 최대한 이완한 상태잖아요. 근데 눈앞에 플러스 2.50 다이옵터의 렌즈를 부과했다는 얘기는 이 사람의 원점이 여기 40cm가 되고요. 이때는 조절을 최대한 이완한 상태다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플러스 2.50 다이옵터보다 더 큰 플러스 2.75 다이옵터를 부과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금 타겟이 40cm 있는 상태에서 조절을 최대한 이완하고 본 상태잖아요. 플러스 2.50 다이옵터를 눈앞에 대고 있는 상태는. 근데 플러스 2.75 다이옵터를 덧대면 어떻게 돼요? 더 조절을 이완해야 되는데 이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흐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NRA 값은 플러스 2.5 다이옵터를 절대로 넘어갈 수 없다. 만약에 이 플러스 2.50 다이옵터를 넘어가서 NRA 검사값, 음성 상대 조절 값이 플러스 3 다이옵터가 나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내가 구조 검사를 잘못했네. 원시를 저교정해버렸네. 라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굴절 검사부터 다시 검사를 처음부터 진행해야 한다는 걸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또한 이 상대 조절 검사에서 중요한 건 뭐 PRA 값이 뭐 낮다, NRA 값이 낮다 이런 것보다는 PRA 값과 NRA 값이 얼마나 균형을 맞추고 있느냐가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PRA 값은 마이너스 4 다이옵터가 나오고요. NRA 값은 뭐 플러스 뭐 1.50 다이옵터가 나왔다라고 가정합시다. 이런 눈은요, 이 조절 체계와 또 이런 융합력의 이런 체계가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균형이 맞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50 다이옵터의 PRA가 나왔고요. 양성 상대 조절, 또 음성 상대 조절은 플러스 1.50 다이옵터가 나왔으면 조절력은 조금 낮은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조절력의 전체적인 그런 질적인 문제는 크게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면 돼요. 뭐 물론 이제 낮은 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뭐 어찌됐든 이런 조절력, 그러니까 상대 양성 상대 조절과 음성 상대 조절의 어떤 단순히 크기만을 가지고 평가하기보단 균형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보는 것이 중요하겠다. 특히 PRA 값이 너무 상대적으로 크고 NRA 값이 아니 미안해요. PRA 값이 상대적으로 크고 NRA 값이 상대적으로 뭐 이렇게 작다면 이런 눈은 100% 이런 조절 체계라거나 융합력 체계에 어떤 이상이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오늘 좀 수업이 좀 길어지고 있는데요. 내가 매주 지금 수업을 좀 길게 하는 이유는 뭐 1주차 때부터 내가 누차 강조했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수업의 양은 이게 해야 될 양은 엄청 많고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얘기는 많은데 또 시간은 너무 이게 한 학기 동안만 또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길어지고 있는 걸 좀 이해해 주고요. 어떤 때는 뭐 1시간 이상, 1시간 반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자, 봅시다. 어찌됐든 상대 조절의 기대값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보통 일반적으로 PRA 값은 마이너스 2.50 다이옵터, NRA 값은 플러스 2.50 다이옵터가 되고요. 또 모건이라는 사람 표준값을 기준으로 하면 요거보다 조금 낮아요. 그래서 PRA 값은 마이너스 2.2 다이옵터 플러스 마이너스 0.5 다이옵터 정도가 정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뒤에 표준 편차, 그러니까 이 폭이 적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마이너스 2.50 다이옵터도 정상이고요. 또 어디까지? 마이너스 1.50 다이옵터까지 요 사이값은 정상의 범위 안에 속한다 뭐 이런 의미가 되는데요. 이건 뭐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그냥 아까 내가 이 앞전에 PPT에서 얘기한 것처럼 PRA는 2.50 다이옵터 이상이면 정상, 그다음에 NRA 값도 플러스 2.50 다이옵터면 정상이다 라고 기억해 두는 게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보면요. PRA 값이 2.5 다이옵터 이상 측정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조절력만 충분하다면 PRA 값은 얼마든지 이 값보다 더 나타날 수 있다고 했죠. 적었을 때가 문제지 많았을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자,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마이너스 2.550 다이옵터보다 큰,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뭐 4 다이옵터 이렇게 PRA 양성상대 조절값이 측정되는 경우가 생기느냐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고요. 요 두 가지 내용도 별표가 30만 개 쳐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검사 렌즈가 마이너스 렌즈이므로 10표가 10표가 점점 작아지거든요. 마이너스 렌즈 축소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흐리다라고 판단하는 그 기준이 조금 늦어져서 2.5 다이옵터를 더 이상 보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조절 능력이 충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최대 조절력이 예를 들어서 뭐 플러스 5 다이옵터의 최대 조절력을 갖고 있다. 또는 뭐 플러스 3 다이옵터의 최대 조절력을 가지고 있다. 이만큼은 얼마든지 조절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당연히 더 마이너스 2.50 다이옵터 이상의 값이 나올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뭐 노안이 아닌 이상은요. 이 PRA 값은 더 크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요. 임상적으로 안경사들이 그냥 마이너스 2.50 다이옵터 이상 넘어가잖아요. 그럼 검사 그냥 끝내요. 이 사람은 양성 상대 조절은 정상이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어찌됐든지 간에 자, 조절력이 충분할 때도 그렇고요. 이런 10표가 작게 보여서 판단하기가 좀 애매하고 어려워서 그냥 뭐 몽하고 보고 있다가 마이너스 2.50 다이옵터가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검사에 오르겠지만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조절 레그의 영향에 의해서 더 크게 나올 수 있다. 자, 그건 무슨 얘기냐면 가까운 데를 보면 동공이 작아지고요. 동공이 작아지면 초점 심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2.50 다이옵터를 부과하고요. 부과하고 그 다음에 더 계속해서 부과하게 되죠. 그래서 흐려지지가 않으니까요. 플러스 2.75를 부과해도 뭐 실제 원래대로 초점 심도가 없다면 뭐 조절력 뭐 이런 거 생각 안 한다면 흐려져야 되는데 이 워낙 초점 심도가 높으니까요. 또 선명한데요. 또 플러스 3 마이너스 3 다이옵터를 눈앞에 덧댔어요. 마이너스 3 다이옵터를 눈앞에 덧대도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조절력은 충분하지 않은 경우인데도 동공이 작아지면서 초점 심도가 높아지니까 그냥 선명한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듯 자, 첫 번째 정리합니다. 조절력이 충분하거나 10표가 너무 작게 보여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이때 마이너스 2.50 다이옵터 이상 양성 상대 조절값이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조절 레그에 의해서도 2.50 다이옵터 이상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옆에 거 보세요. 요게 중요한 겁니다. 근시를 미규정했다거나 저규정했다거나 또는 원시를 과규정한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안경 렌즈에 의해서 근시를 저규정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저규정해버리면 그냥 근시가 남아있으니까 가까운 데가 그냥 선명한 눈이잖아요. 근시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렌즈를 계속 부과를 더 해도 그만큼 선명하게 계속 볼 수 있는 거고요. 원시를 과규정했을 경우에 또 원시를 과규정하게 되면 또 어떻게 됩니까? 쉽게 얘기하면 눈앞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써야 되는 그 안경 도수가요. 플러스 3 다이옵터로 교정되는 원시 아닌데요. 이 사람한테 어떻게 시력 검사를 잘못해서 3.50 다이옵터로 안경을 교정한 거예요. 그럼 이 0.50 다이옵터만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미 망막에서 눈앞에까지 초점이 이동돼 있잖아요. 마치 근시와 같은 상태가 된 거잖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근시가 미규정됐거나 원시가 과규정됐다는 얘기는 똑같은 의미예요. 어찌됐든 이걸 알아둬야 돼요. 1, 2, 3, 4, 5번. 이 관계도 알아둬야 되고요. 이번엔 NRA 값이 플러스 2.50 다이옵터 이상 측정되는 경우인데요. 이것도 중요해요. 조절을 이완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 경우에. 근데 뭐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어찌됐든. 자, 첫 번째, 조절을 이완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거나 두 번째, 근접성 폭주의 작용에 의해서. 그러니까 근접성 폭주는 뭐예요? 가까운 데 볼 때, 나 그냥 가까이 있네 라고 뭐 이렇게 생각만 해도 나타나는 게 그 근접성 폭주잖아요. 근접성 폭주잖아요. 이런 근접성 폭주를 작용하게 되면 가까이 근데 이거 나 지금 가까이 10표 보고 있네 40cm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근접성 폭주가 작용하게 되고 폭주에 의해서 뭐가 조절 작용을 더 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NRA 값이 2.5 다이옵터를 넘어가게 되고요. 또한 조절 리드의 영향을 받는 경우, 즉 과도한 조절 반응이 나타난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뭐냐면 원시를 미규정한 경우에도 조절력이 과도하게 막 개입되죠. 그러니까 눈에서 조절력이 과도하게 개입되는 경우에 이 2.50 다이옵터 이상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시를 교정을 제대로 해주지 않거나 안경사가 또는 근시를
과교정했거나 어찌됐든지 간에 조절을 좀 과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되면 그러면 2.50 다이옵터가 이론적으로 절대로 넘어갈 수 없다고 앞에 PPT에서 얘기했지만 2.50 다이옵터도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거의 뭐 1시간이 지나가는데요. 이 내용까지는 마무리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이건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갈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원형 안경을 착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뭐가 왔냐면 노안이 왔을 때 돋보기에 조제 가공 PD를 어떻게 맞춰줘야 하느냐는 얘기예요. 자, 요 내용은요.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이 되는 것은 그 사람이 평소에 사용하고 있던 안경, 그러니까 원형 안경을 안 쓰는 사람은요, 이거 중요한 이런 내용은 다 필요 없어요. 뭐냐면 안경을 안 쓰고 있는 사람이 돋보기 쓰면요, 당연히도 근용 PD에 맞춰서 그냥 근용 안경 돋보기에 조제가공 PD를 맞춰주면 되는데, 안경을 쓰는 사람은 어떠냐면 근시 안경을 쓰는 사람, 원시 안경을 쓰는 사람에 따라서 근거리를 주시할 때 근시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눈이 약간 계산된 상태로 이 양암단신 실을 이루기 때문에 폭주를 잘 안 해왔잖아요. 그러면 평소에 폭주를 잘 안 하던 그 폭주의 상황에 맞추어져서 근용 안경의 PD도 맞추어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봐보세요. 오랫동안 원형 안경을 써온 사람은 노안이 와서 근용 안경을 쓸 때 어떻게 돼요? 원형 안경으로 가까운 데를 볼 때 익숙해진 프리즘 양을 고려해서 결국은 근용 안경을 처방해 줘야 한다. 이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건 넘어갈게요. 뭐 중요하진 않으니까요. 뭐 안경광학에서는 좀 중요할 수 있는데 이것만 간단히 설명해 볼까요? 폭주각을 계산할 때 있잖아요. 안경을 쓰지 않는 사람은 폭주각 어떻게 계산한다고 했죠? 그 사람의 폭주각인 미터 앵글 값에다가 예를 들어서 그거죠. 40cm를 주시한다 그러면 몇 미터 앵글이죠? 그다음에 몇 미터 앵글만큼 폭주해요. 그렇죠? 2.5미터 앵글만큼 폭주해죠. 여기다 뭘 곱해줘요? 센티미터 단위의 PD를 곱해주면 6, 22, 6, 5, 30, 15 프리즘 다이옵터만큼의 뭐? 폭주를 하게 되죠.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나같이 안경을 쓰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 안경의 각 배율에 따라서 폭주를 하거나 또는 폭주를 하는 양이 적기도 하고 더 과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 앞에 각 배율, 안경의 각 배율 값을 곱해주면 안경을 쓰는 사람의 폭주각이 됩니다. 어찌됐든 뭐 이건 참고적으로 알아두고요. 쭉 넘어가고 이런 것도 참고적으로 보세요. 뭐 계산하는 방식 이런 거 나와 있으니까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첫 번째. 그러면 원형 안경을 쓰고 있던 사람한테 근용 안경을 처방해 줄 때 근용 PD를 어떻게 맞춰줘야 하느냐? 자, 1번. 근거리 폭주는 오랫동안 쓴 원형 안경의 폭주에 익숙하기 때문에 근용 안경의 조제 가공 PD를 정신 사람과 오랫동안 안경을 쓰던 사람이 조금 다르겠죠. 당연히 다르겠죠. 아, 여기다 1번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 그래서 근거리에서 폭주를 고려해서 조제 가공 PD를 맞춰줄 때 세 가지 방법이 있다. 1번, 원형 안경과 같은 근거리 조수선의 렌즈의 광학 중심점이 지나도록. 이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쉽게 얘기하면 원형 PD가 64인 사람이고 근용 PD가 뭐 예를 들어서 60인 사람이면 그냥 근용 PD에 맞춰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형 안경을 쓰던 사람이든 뭐 아니든 뭐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근용 PD에 맞추어서 그냥 해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좋은 방법이 아니겠죠. 왜냐면 평소에 이 사람이 평생 나는 폭주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가 이렇게 맞춰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폭주를 나같이 근시 안경을 쓰던 사람은 과도한 폭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용 안경을 쓰고 너무 눈이 피곤할 거예요. 자,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요. 근거리를 볼 때의 폭주량을 평소에 이 원형 안경을 썼을 때의 폭주량과 똑같이 맞춰주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나 같은 경우에 지금 45년을 이렇게 폭주를 지금 이 안경을 쓴 상태에서 좀 안경을 안 쓰는 사람에 비해서 어떻게 해요? 폭주를 좀 덜 하면서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덜하는 폭주량만큼 그 폭주가 발생하도록 근용 안경 PD를 조금 프리즘 양을 계산해서 조정해 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고요. 세 번째,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긴 한데 정신 사람이 근거리를 주시할 때 폭주량에 맞춰서 그 근거리 안경의 그 폭주값을 계산해 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신 사람이 15 프리즘 다이옵터만큼 근거리를 주시할 때 폭주를 한다고 그러면 뭐 마이너스 안경을 쓰던 사람도 15 프리즘 다이옵터만큼 폭주를 하게끔 맞춰주라는 거예요. 개똥 같은 소리예요. 그쵸? 내가 마이너스 안경을 썼으면 이 쓰던 안경에 익숙하게 만들어줘야 하는데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그 운동화만 주로 이렇게 신고 뭐 트레이닝복 같은 것만 입고 다니고 이렇게 좀 그런 게 편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한테 어느 날 그런 거예요. 너 오늘부터 양복 정장에 넥타이 매고 항상 그렇게 다녀? 운동화 신지 말고 구두 신고 다녀보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난 평생 40년 동안 이런 양복을 한 번도 안 입어본 사람이라고 가정하면 어쩌다가 뭐 1년에 한두 번 결혼식장 갈 때 양복 입을까 말까 한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양복 입으라 그러면 이게 얼마나 불편하겠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뭐라고 얘기해요? 너 결혼식장 갈 때도 너 편하게 그냥 트레이닝복 입고 가. 얼마나 편하겠어요. 뭐 다른 사람들의 뭐 시선은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도 임상에 나가면 근거리를 볼 때 평소에 안경을 쓰던 그 폭주량에 맞추어서 근거리 안경의 PD를 조정해 주어서 원형 안경을 쓸 때 예를 들어서 뭐 10프리즘 다이옵터만큼의 폭주를 했다면 근용 안경을 쓸 때도 10프리즘 다이옵터만큼만 폭주하도록 똑같이 만들어 주자는 얘기입니다. 뒤에서 설명할게요. 자, 이건 참고적으로 봐요. 요거 근거리 조준선이 광학 중점을 지나가도록 하는 거.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원형 PD가 64고 근용 PD가 60이면 근용 PD 60에 맞춰서 뭘 맞춰줘요? 근용 안경을 만들어주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누구한테 쓰는 거냐면요. 안경을 쓰지 않는 사람한테 쓰는 거지 평소에 안경을 쓰던 사람한테 이렇게 해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원형 안경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쓰는 거고요. 그러니까 정시인 사람 있잖아요. 뭐 안경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사람한테 그 사람이 노안이 와서 돋보기를 맞추러 왔을 때. 두 번째, 누진굴절형 렌즈의 경우에는 이렇게 아무리 평소에 안경을 쓰던 사람이라도 이 사람이 마이너스 안경을 쓰던 사람이 그 누진굴절형 렌즈를 맞추러 오면 어떻게 돼요? 평소에 그 프리즘 양에 익숙해진 대로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이중초점 렌즈나 누진굴절형 렌즈는 근용 비대에 정확하게 맞추어줘야 합니다. 왜 그러면 이중초점 렌즈나 누진굴절형 렌즈는 그렇게 폭주한 상태에 맞추어서 렌즈가 설계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게 알아두면 좋고요. 그리고 계산하는 거 여러분들 이거 조제가공 시간에 다 배웠죠? 그래서 이 사람의 원형 PD에 따라서 그 주시거리에 따른 PD를 계산해서 해주거나 근용 그 주시거리에 놓고 실제로 PD를 측정해서 그 거리에 맞춰주면 된다.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누구한테? 원형 안경을 쓰지 않는 사람이라거나 누진 다초점 렌즈나 이중 초점 렌즈를 쓰는 사람한테는 이 방법이 좋고요.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중 초점 렌즈를 사용하는 사람한테 정확하게 여기 근용 PD거든요. 근용 광학 중심이 지나가는데 요 근용 PD에 맞추어서 PD를 맞춰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요 핑크색 방향으로 이렇게 주시하게 되면 결국은 이 지금 점선 방향이거든요. 점선같이 양쪽으로 보는 그 근용부의 교집합인 요 정도만 양안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근용부 시야가 너무 좁아져요. 그래서 이중 초점 렌즈나 누진 굴절형 렌즈를 사용하는 사람은 평소에 안경을 쓰던 사람이라고 해도 근용 비디에 맞추어서 근용 안경을 처방해 주어야 합니다. 자, 이게 두 번째인데요. 정말 중요한 거죠. 가장 합리적인 방법 어떻게 준다고 그랬어요? 원형 안경을 착용한 상태에서의 이 사람이 폭주하는 양에 맞추어서 근용 안경에서도 똑같이 폭주량을 맞춰주면 됩니다. 계산하는 방법은 각 배율 값을 넣어서 계산을 해주면 되고요. 뭐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이 쭉 나오는데요.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이것도 한번 그냥 쭉 한번 관심 있는 친구들은 살펴보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자 봐봐요. 마이너스 렌즈를 평소에 원형 안경을 쓰고 있던 사람은 근용 안경의 PD값도 원형 안경의 PD값과 같게 해줍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독일의 품질 규정인 RAL 915 규정에 따라서 보통 일반적으로 그 근용 안경의 PD를 결정해 주는데요. 이 RAL 915라는 규정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원형 안경을 쓸 때 10프리즘 다이옵터만큼 예를 들어 40cm를 주시할 때 원형 안경을 쓰고 폭주를 했다면 근용 안경을 쓰고도 10프리즘 다이옵터만큼 폭주하게끔 잘 프리즘 양을 계산해 줘라. 그런데 이때 근용 마이너스 렌즈 안경을 원형 안경을 평소에 쓰던 사람은 그냥 근용 PD나 원형 PD나 똑같게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원형 PD가 64인 사람은요. 그냥 근용 PD를 64로 만들어서 근용 안경 만들어주라는 얘기고요. 자, 플러스 안경 렌즈는 PD를 좀 작게 해주어야 하는데 자, 좀 전에 얘기한 이 공식을 통해서 계산을 하나하나 다 해줘야 되는데 임상에서 언제 이걸 다 계산을 해주겠어요. 그래서 RAL915라는 규정이 이렇게 표로 나와 있고요. 이 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조제가 공식에 하나 붙여놓고요.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이런 상황이에요. 이 밑에 예제 이게 중요하겠는데요. 이 예제를 내가 그대로 풀어볼게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왜 중요하다고 얘기하는지 알 거예요.
어떤 사람이 원형 안경이 플러스 4다이옵터이고 가입도가 2다이옵터예요. 그러니까 노안이 온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평소에 플러스 4다이옵터의 안경을 이 사람은 아주 오랫동안 써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노안이 와서 플러스 2다이옵터의 가입도를 부과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원형 PD가 64mm이고요. 그 다음에 가입도가 2라는 얘기죠. 그랬을 때 어떻게 이 사람의 근용 안경에 조제 가공 PD를 맞춰줘야 하느냐? 그때는 이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이 표를 여러분들한테 그대로 제시해 줄 거예요. 자, 평소에 4다이옵터를 쓴다고 했네요. 그리고 가입도가 2다이옵터네요. 그리고 이 사람 PD가 몇? 64네요. 그러면 이렇게 만나는 지점을 가로 세로 축으로 하면 1mm가 나오고요. 이건 단한 기준이니까 PD가 이 사람의 원형 PD가 64mm니까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단안에 1mm니까 양안에 2mm죠. 그러니까 여기서 2mm를 빼주면 결국은 62mm로 근용 안경의 조제 가공 PD를 설정해 주고요. 근용 안경의 굴절력은 얼마입니까? 플러스 4의 가입도가 플러스 2니까 플러스 6다이옵터가 되겠네요. 그죠? 플러스 6다이옵터의 굴절력에 근용 PD를 62로 맞춰주게 되면 64 조제 가공 PD에 플러스 4다이옵터를 평소에 쓰고 그 원형 안경을 쓰고 근거리를 주시했을 때와 동일한 프리즘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제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플러스 6다이옵터의 원형 안경을 쓰고 있고요. 가입도가 플러스 1다이옵터이고요. 이 사람의 그 원용 PD가 64인 경우를 가정합시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쭉 70에서 가입도 1에서 이렇게 오고요. 이렇게 오면 어떻게 돼요? 0.5mm가 나오네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근용 안경의 굴절력 얼마? 원용이 플러스 6의 가입도 1이니까 플러스 7다이옵터의 근용 안경에다가 근용 안경의 조제 가공 PD, 조가 PD는 얼마로 해주라고요? 양쪽 눈이니까 0.5, 0.5, 1mm니까 1mm만 줄여주면 되는 거네요. 그죠? 그럼 몇? 70mm가 원형 안경의 PD니까 69mm로 근용 안경의 PD를 설정해주고 플러스 7다이옵터의 안경을 만들어주면 되겠다. 이 RAL 92로 규정에 따라서 계산을 해보면 그럼 근용 안경에 대한 얘기는 어떻게 되느냐? 근용 안경에 대한 얘기가 표에 없잖아요. 이 아래쪽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근용 안경은 근용 안경의 굴절력이 마이너스 굴절력이면 원형 PD와 근용 PD를 동일하게 해주면 됩니다.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면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4다이옵터의 원형 안경이고요. 가입도가 뭐 플러스 2다이옵터의 가입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면 그러면 근용 안경의 굴절력이 얼마입니까? 이거 두 개 더해주면 되잖아요. 그럼 얼마예요? 마이너스 2다이옵터네요. 그러니까 근용 안경 굴절력도 마이너스네요. 그럼 어떻게 해주는 거죠? 원형 PD가 70이면 근용 PD도 70에다가 마이너스 2다이옵터 안경 렌즈에 근용 PD 70으로 만들어주란 얘기예요. 이 앞쪽에 이 공식을 통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실제로 이 PD 값이 이거보다 70보다 커집니다. 예를 들어서 뭐 72mm 이렇게 그 근용 안경의 PD를 더 크게 만들어주라고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안경 렌즈를 근용 PD를 크게 해주면요. 이게 미용상도 그렇고 실제 과학적으로 그렇게 좋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원형 PD와 근용 PD를 똑같이 해준다. 그러니까 얼마나 심플해요. 이 표 하나 RAL 915 규정을 조제 공식에 붙여놓고 원형 안경을 쓰고 있던 사람은 이 표를 가지고 뭐 이렇게 딱 찾아서 처방을 해주면 될 거고요. 조제 가공 PD를 결정해주면 될 거고요. 또한 근용 안경을 쓰던 사람은 근용 안경의 굴절력이 마이너스 굴절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냥 원형 PD와 근용 PD를 똑같이 해서 만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임상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거고요. 이 그 근용 안경 조제 가공 PD 결정법은 뭐예요? 그렇죠. 원형 안경을 사용하고 평소에 근거리를 볼 때의 폭주량과 근용 안경, 새로 맞추는 근용 안경을 착용한 상태에서의 폭주량을 동일하게 맞춰주기 위해서 안경의 각배율을 이용해서 이렇게 계산 공식을 통해서 계산해 주어야 하지만 임상적으로는 RAL 915 규정을 이렇게 표로 출력해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표를 찾아서 결국은 근용 안경의 조제 가공 PD를 결정하고 마이너스 안경의 경우에는 그냥 원형 PD나 근용 PD나 동일하게 만들어주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그 지금 좀 전에 설명한 걸 이 각배율을 통해서 계산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한번 참고적으로 좀 보고요. 자, 예제 2번도 있고요. 여기 책에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조절과 폭주의 균형이 정시 정의와 같도록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정시인 사람이 근거리 40cm를 볼 때 15프리즘 다이옵터만큼 폭주한다면 어떻게 준다는 거예요? 이 정시인 사람이 폭주하는 양만큼 안경을 쓰는 사람도 15프리즘 다이옵터가 되게끔 계산을 해서 해주란 얘기예요. 이거 개똥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내가 얘기하고 싶어요. 이 얘기는 머릿속에 넣어놓지 말고 뭐 이러한 이론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임상적으로 거의 쓰지 않는 거고요. 중요한 것도 없다.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한번 뭐 필요한 사람들은 쭉 한번 내용 한번 살펴보고요. 자, 계산 공식이 있어요. 이렇게 맞춰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H만큼을 원형 PD에다가 가해주거나 감해주어서 빼거나 더해주어서 결국 최종적으로 근형환경의 조제가공 PD를 결정을 하게 되지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근형환경의 조제가공 PD를 결정하기 위해서 원형환경과 근형환경에 대한 어떤 차이가 있을 텐데요. 자,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 국가고시에서 시험 문제에서 아주 많이 나는 문제라서 지금 벌써 이미 1시간 15분이 지났지만 한 5분 정도는 조금 더 설명을 할까 합니다. 자, 보세요. 원형 안경을 쓰고 있는 상태로 먼 거리를 주시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이 원형 안경이 PD가 작게 만들어지거나 크게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죠? 누가? 안경사가 안경을 잘못 조제 가공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얘기예요. 마이너스 안경을 쓰고 있는 사람에게 이 PD가 커지는 게 좋을까? 작아지는 게 좋을까? 둘 다 안 좋지만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라고 하면 어떤 게 더 좋을까?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원형 안경에서는 자 봐봐요. 원형 안경이 마이너스 원형 안경이 있을 거고요. 플러스 원형 안경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멀리를 보고 있는 상태에서는 눈이 최대한 계산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계산하도록 만들어주면 이 사람이 너무 힘들어요. 눈이 최대한 계산되어 있기 때문에요. 너 조금만 폭주해 볼래? 그러면 뭐 얼마든지 이만큼 폭주할 수 있어요. 근데 최대한 계산되어 있는 상태에서 너 더 계산해 봐. 이게 사람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 있잖아요. 다리를 이렇게 쭉 하고 찌는데 이만큼까지 다리를 이렇게 옆으로 찢는 게 최대인데 너 더 다리 좀 찢어볼래? 하면 다리를 더 이상 찢을 수 없잖아요. 이게 계산이라는 개념하고 생각하면 돼요. 원거리에서. 지금 최대한 이렇게 계산된 상태, 눈을 최대한 벌리고 있는 상태에서 더 벌리라고 하니 얼마나 벌릴 수가 없겠어요. 근데 이 사람 보고 어떻게 해요? 너 다리 좀 오므려봐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 이렇게 쏙 하고 나 충분히 오므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 바깥으로 벌릴 수 있는 폭은 얼마 안 되잖아요. 오므릴 수 있는 폭은 이만큼이지만. 따라서 원형 안경은 플러스 렌즈든 마이너스 렌즈든 관계없이 계산을 강요하는 베이스인 프리즘이 작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보세요. 마이너스 안경 렌즈에서 계산 부담을 주는 거는 자 봐요. 지울게요. 마이너스 안경 렌즈를 이렇게 한쪽 눈만 그릴게요. 정확하게 광학 중심점이 이렇게 맞춰지도록 똑똑한 안경사, 훌륭한 안경사라면 만들어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림은 좀 이상하게 그리긴 했는데 어쨌든 조제가공 PD를 너무 크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눈이 어떻게 됩니까? 베이스 인 프리즘의 작용을 받게 되겠죠. 그죠? 그럼 눈이 어떻게 되겠어요? 바깥쪽으로 벌어지도록 계산을 강요받겠죠. 따라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안경 렌즈는 PD가 커지면 안 되겠죠. 그렇죠? 자, 이번엔 플러스 안경 렌즈를 한번 가정해 볼게요. 자, 플러스 안경 렌즈도 훌륭한 안경사라면 당연히도 안경 렌즈의 광학 중심점에 정확하게 동공 중심이 오게 만들어야 하겠지만 만약에 이 PD가 작아졌다라고 가정하면 즉 베이스 인 프리즘이 작용하게끔 만들어졌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눈이 바깥쪽으로 계산하도록 작용하겠죠. 따라서 결국은 플러스 안경 렌즈는 PD가 작아지게 되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마이너스 안경 렌즈는 PD가 조금 작아지는 건 큰 문제가 없지만 뭐 좀 문제는 있겠지만 어쨌든 상대적으로 적지만 PD가 커지는 건 지랄난다. 자, 플러스 안경 렌즈는 어떻게 돼요? PD가 좀 작아지는 건 큰 문제 없지만 PD가 커지면 지랄난다. 뭐일 때? 원형 안경일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이번엔 근형 안경의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근형 안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눈앞에 뭐 어떤 렌즈든 근형 안경을 착용하고 근거리를 본다고 하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대한 눈을 폭주한 상태에서
요 주시점을 보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최대한 폭주하고 있는 상태, 근용 안경을 쓰고 지금 폭주하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너 눈 좀 더 폭주해봐. 그럼 지랄 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최대한 폭주하고 있는 상태에 너 눈 좀 벌려볼래 하면 눈을 얼마든지 벌릴 수 있겠죠. 따라서 베이스 아웃 프리즘을 부과되는 상태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마이너스 안경 렌즈를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확하게 미안해요. 내가 지금 그림을 조금 이상하게 그려서. 어쨌든. 자, 여기가 동공 중심인데요. 만약에 베이스 인 프리즘이 이렇게 부과된 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라고 아까 얘기했어요? 왜? 근용 안경에서는 뭐예요? 얼마든지 눈을 벌릴 수 있으니까요. 베이스 인 프리즘은 어떻게 돼요? 눈 바깥쪽으로 보도록 작용하는 거니까 전혀 상관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베이스 아웃 프리즘이 작용하도록 PD가 내가 자꾸 그림을 PD가 만약에 작아졌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베이스 아웃 프리즘이 작용하겠죠. 그러면 여기 정각 방향이 이쪽에 있으니까 코 쪽으로 눈을 더 모으게 하는 거죠. 가뜩이나 근거리 안경을 쓰고 눈을 최대한 모으고 있는 상태인데 베이스 아웃 프리즘이 부과되니까 어떻게 돼요? 미치겠는 거예요. 나 가뜩이나 폭주해서 힘든데. 그러니까 뭐예요? 베이스 아웃 프리즘이 작용하면 안 된다. 즉 마이너스 안경 렌즈에서는 PD가 작아지면 안 되겠죠. 어디에서? 근용 안경에서. 또 플러스 안경에서는 어떻겠어요? PD가 커지는 것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내용을 한번 차분히 읽어봐요. 내가 요거까지 자세히 읽어주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단순히 이 내용을 막 읽기만 하는 것도 안 되지만 또 읽지 않고 넘어가는 것도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얘기한 것처럼 이런 내용들 원용 안경일 때는 눈을 계산하는 방향으로 프리즘이 유발되면 안 된다. 근용 안경일 때는 눈을 폭주하는 방향으로 프리즘이 작용하면 안 된다는 걸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아마 이 내용이 이해가 제일 잘 될 거고요. 이런 별표가 100만 개에 해당되도록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대 폭주력과 상대 조절력에 대한 얘기를 확인해 봤고요. 이와 더불어서 평소에 안경을 쓰던 사람에게 근용 안경을 어떻게 처방해야 하는지, 근용 안경의 조제가공 PD는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학습해 봤죠. 특히 근용 안경에서 플러스 안경이든 마이너스 안경이든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평소에 원용 안경을 쓰고 근거리를 볼 때 작용하던 프리즘 양에 맞추어서 근용 안경의 프리즘 양도 맞추어줘야 하고, 이런 것들을 안경 렌즈의 각 배율을 통해서 계산해야 하지만 이걸 전부 다 계산해서 만들어 놓은 RAL 915 규정에 따른 표를 조제가공실에 붙여놓고 플러스 안경 렌즈는 그 표를 가지고 찾으면 되고요. 마이너스 안경 렌즈는 어떻게 준다? 그냥 원용 PD랑 똑같이 근용 PD도 맞춰서 만들어주면 된다는 내용에 대해서 학습해 보았습니다. 자, 이것으로 상대 조절력과 상대 폭주력 검사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또 근용 안경 렌즈, 원용 안경을 쓰고 있던 사람에게 근용 안경의 조절가공 PD는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학습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심화된 내용을 학습하고 싶다면 안경과학 교재 204페이지에서 212페이지 사이의 내용을 학습하기를 권해드리고요. 또한 아래쪽에 이 내용,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학습했으면 좋겠던 내용을 유튜브 링크를 하나 걸어놨어요. 그래서 이 유튜브 링크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학습해보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양한식 기능학 13주차 1차시 수업을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